여러분, 이거 아세요? 아프리카 중남부의 울창한 열대우림 속 낙엽이 수북한 이곳은 세상에서 가장 조용하고 은밀한 암살자가 사는 곳입니다. 바로 오늘의 주인공. 아니 어디 있노? 안 보이는데. 왜 안 보이는데? 뭔데 이거? 여기 있네요. 바로 오늘의 주인공. 가분 살무사입니다. 주둥이에 마치 가시처럼 생긴 두 갈래의 뿔이 인상적인 이 녀석은 아프리카 가봉에서 최초로 발견되어 가봉 북살무사로도 불리죠. 비늘이 숲의 바닥과 동화되어 내가 보인다고? 지금은 어때? 거의 완벽에 가까운 위장술을 자랑하는 가분 살무사는 세상에서 가장 빠른 뱀 중 하나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녀석의 움직임은 마치 번개가 내리치는 것 같다고 하는데, 자, 여러분께서 보시는 이것이 바로 가분 살무사의 번개가 몸길이 약 2m, 5에서 10kg의 몸무게를 가진 아프리카에서 가장 무거운 독사 가붕이 가분 살무사는 마치 몽땅 연필과 같은 둔둔한 체형 탓에 다른 일반적인 뱀들의 움직임과는 확연히 차이가 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마치 송충이나 애벌레처럼 느릿느릿하게 일자로 움직이죠. 이처럼 거대한 체형 탓인지 엄청나게 게으른 습성을 가져 하루에 대부분 거의 20시간을 잠만 잔다고도 알려져 있는데, 뿐만 아니라 살무사 중에선 특이하게도 성격도 내성적인 편이라 앞서 설명한 완벽한 위장술 때문에 존재감이 전혀 없어. Why so silly? 지나가던 사람이 모르고 밟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참고 넘어갈 정도라고 하죠. 이런 유순한 성격 탓에 해외에선 핸들링을 할 수 있는 애완용 독사로도 아주 유명하다고 합니다. 잠깐, 존재감도 없고 게으르기까지 하며 내성적인 성격에 비만 체형에다가 하루 내내 잠만 잔다고? 이거 완전... 자, 간다! 겉모습만으로 봤을 땐 그저 뚱뚱한 뱀에 불과하지만 가분 살무사는 지구상에서 가장 빠른 뱀 중 하나로 미친 듯한 공격 속도를 자랑합니다. 무려 중력 가속도 오지에 해당하는 전강석화와 같은 공격 속도는 사람 따위는 눈 깜짝할 새에 2세계로 보낼 만큼 빠르죠. 이런 스피드를 이용해 가분 살무사는 거의 완벽에 가까운 위장술로 숨어 최대한 기척을 숨기다 아무것도 모르고 찾아온 먹잇감을 은밀하게 기습합니다. 또한 무려 5cm, 즉 지구상에서 현존한 독사 중에서 가장 거대한 독리를 가진 가분 살무사는 먹이의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엄청난 양의 독을 주입하는데, 이 독은 세포를 파괴하는 혈액독으로서 천천히 먹이를 녹여 가분 살무사가 소화를 시키는데 아주 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이처럼 완벽한 위장술, 엄청나게 빠른 공격 속도와 대용량의 독, 이 끔찍한 삼박자가 어우러져 희생양은 완벽한 암살자 가분 살무사의 뱃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얼핏 봤을 땐 그저 뚱뚱한 생김새야 게을러 보이는 습성 탓에 우습게 보일 수도 있지만, 가분 살무사는 그야말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완벽하게 처리하는 암살자로 그저 겉모습만 보고 우습게 생각했다간 큰 코를 다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녀석이 아닌가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흉악한 이빨이 달린 긴 주둥이, 그리고 온몸을 뒤덮은 단단한 비늘 갑옷과 함께 강력한 꼬리를 가진 악어는 내혹한 사냥꾼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물밑에서 끝없이 인내하며 기회를 노리다 방심한 채로 다가오는 희생양을 재빠르게 덮치는 악어의 모습은 어째서 녀석들이 살아있는 화석이라 불리며 2억 년이란 긴 시간 동안 변하지 않고 그 모습 그대로를 유지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죠. 변화 따위는 필요 없을 정도로 완벽한 사육기계 그 자체니까 말입니다. 또한 희생양을 턱으로 단단히 붙잡고 단숨에 비틀어 순식간에 토막을 내는 죽음의 해전 데스롤 역시 녀석들의 존재감을 더욱 공포스럽게 만들죠. 하지만 물밖에 나온 악어의 이미지는 앞에서 보신 것과는 상당히 달라 보이는데, 물속에서 보여주던 카리스마는 온데간데 없이 육지 위에선 거대한 몸에 어울리지 않는 짧은 다리로 간신히 어이적거리며 기어다니는 모습이 보는 사람 속이 다 뒤집어질 정도로 느려 터져 보이니까 말입니다. 그래서인지 재빠른 대형 고양이과 동물들에겐 아주 그냥 얄짤없이 주워털리는 호구로도 잘 알려져 있죠. 심지어 길고양이한테 얻어터지니까 수리말을 온통 붉게 물들여. 뭐 말 다한셈 아니겠어요? 그러나 이런 느림보 악어의 모습 뒤엔 숨겨진 사실 하나가 존재합니다. 그것은 바로 악어가 우리의 생각보다 상당히 빠른 달리기 실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몸에 비해서 짧아 보이긴 하지만 일자로 쭉 뻗을 수 있는 다리를 가진 악어는 사는 곳과 무게 그리고 종에 따라 어느 정도 차이가 있으나 약 9초 안에 100m를 주파할 수 있을 정도의 달리기 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그럼 이런 녀석들이 갑자기 달려들면 그대로 죽어야 하나 싶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악어는 큰 위험을 느껴 도망치는 경우에만 이런 달리기를 시전하고 그것도 특유의 약한 지구력으로 인해 고작 몇 초 동안만 달릴 수 있다고 하죠. 그리고 대부분의 악어는 먹이를 숨어서 기다리다가 잡는 것을 선호하지 도망치는 먹이를 적극적으로 따라가서 공격하진 않기에 만약 악어를 마주치더라도 전력으로 도망치면 쉽게 피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러면 완전히 나가린다. 물론 가장 좋은 방법은 악어에게 가까이 가지 않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악어는 자기 아가리로 떨어지는 사냥감은 절대 놓치지 않는 무시무시한 사육기계니까 말이죠. 높이만 무려 4m에 7에서 8톤에 이르는 몸무게를 가진 아프리카 코끼리는 아프리카 사바나에 존재하는 모든 동물 중에서 최강의 신체 능력을 가졌다고 해도 절대 과언이 아닙니다. 생태계 먹이사슬 최상위에 있는 백수의 왕 사자라고 하더라도 이 새끼 아가리 빰땅을 확 찢어버리려고 어디다 대고. 성체 아프리카 코끼리 앞에선 그냥 동네 사바나 고양이에 불과하며 영역을 침범한 존재를 긴 송곳니로 일말의 자비 없이 공격하는 더러운 성격을 가져 강생태계의 깡패로 불리는 하마 역시 우와 깡패다. 누가 착하게 듣고 다녀 확 죽여버리겠네 씨발로. 코끼리 앞에선 그저 눈치만 살필 수밖에 없고 두터운 장갑과 위력적인 뿔을 가진 코뿔소마저 기분 안 좋으니까 가시라고 형님. 왜? 가시라고. 뭐라고 이 개새끼야? 단숨에 축구공으로 만들어버릴 정도죠. 성격도 아시아에 사는 친척들에 비해 상당히 난폭한 수준이라 엄청난 피지컬로 무장한 아프리카 코끼리의 성미를 함부로 건드렸다간 내려갈래? 그대로 개박살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프리카 코끼리에게 겁대가리를 상실한 채 무지성으로 달려드는 존재가 있죠. 그것은 바로 악어입니다. 엄청난 스피드와 함께 무려 2톤이 넘어가는 치악력을 바탕으로 단숨에 먹이를 물고 토막낼 수 있는 강력한 턱을 가진 악어는 방심한 채 물을 마시러 오는 동물들을 습격하는데 최적화되어 있는 암살자 중의 암살자 중 무시무시한 생김새와 달리 사바나 생태계에서 이리 털리고 저리 털리는 호구로도 잘 알려져 있지만 특이하게도 다른 동물들이 함부로 적대하지 않는 코끼리의 코를 겁도 없이 물고 늘어지는 모습이 종종 포착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악어가 문다고 하더라도 코끼리의 코는 약 15만 개 이상의 근육다발로 이루어진 근육덩어리기에 그다지 큰 데미지를 입지 않을 뿐더러 너나 처음 보지? 나도 너 처음 봐. 오히려 최대 350kg까지 들어올릴 수 있는 코를 이용해 그대로 가볍게 악어를 내동댕이쳐 아파 안 아파 이 새끼. 아파 안 아파. 꾹꾹이 연속 콤보로 단숨에 가죽 카페트로 만들어버릴 수 있죠. 과연 어째서 악어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니시를 거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눈에 뵈는 게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악어의 시력은 인간만큼은 아니지만 상당히 좋은 편에 속하죠. 넓은 시야를 가진 데다 망막의 반사판이 빛을 증폭해 야간에도 좋은 시력을 확보할 수 있고 제3의 눈꺼풀인 순막이 존재해 잠수한 채로 물방 먹잇감의 윤곽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프리카 악어들이 살아가는 물속의 환경은 대부분 시야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 흙탕물인데다 수중에선 말 그대로 움직이는 물체의 윤곽만 볼 수 있기에 이게 물 마시러 온 코끼리의 콘지 아니면 수비드 하려고 담그고 있는 순대인지 악어의 입장에선 구별이 제대로 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잠수하고 있던 악어들이 코끼리의 코를 먹이로 착각하고 달려들다가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이 악어의 돌발 행동이 성체가 아닌 아기 코끼리들에겐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것이죠. 성장 중인 아기 코끼리는 악어의 공격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 코끼리의 코는 먹이를 먹고 물을 마시는 것과 같은 생존을 위해서 반드시 존재해야만 하는 기관입니다. 만약 이런 악어의 습격으로 코를 잃는다면 만에 하나 상처에 감염이 낫는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혼자 힘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게 되죠. 그렇게 인간을 제외한 그 어떤 적수도 상대가 안 되는 아프리카 코끼리에게 있어 사바나의 호구로 불리는 악어는 자라나는 아이들의 미래를 위협하는 골칫덩어리이자 거슬리는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뾰족한 코가 인상적인 개구리의 이름은 다인코 개구리입니다.
약 3cm 남짓한 작은 몸을 가진 다인코 개구리는 파라과이와 아르헨티나 그리고 칠레 등 남아메리카 대륙의 화렵수림 지역에서 살아가는 녀석이죠. 과거 진화론을 창시한 생물학자 찰스 다윈이 1831년 탐사선인 비글호를 타고 남태평양의 여러 섬을 탐험하던 중 발견되어 그 이름을 가지게 된 다인코 개구리는 주위에 떨어진 낙엽과 비슷한 보색을 띠는데 천적에게 노출될 경우 아예 몸을 뒤집어 죽은 척을 하며 위협이 사라질 때까지 완벽한 위장수를 선보입니다. 베리에이션으론 물 위로 떨어진 낙엽 흉내가 있는데 특유의 죽은 척과 빠른 물살이 만나게 되면 문자 그대로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죠. 이 밖에도 다인 개구리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장소에서 올챙이를 키우는 개구리로도 유명합니다. 그게 도대체 어디냐고요? 바로 자신의 몸 안속에서 말이죠. 한 번에 약 40여 개의 알을 낳는 다인코 개구리는 축축한 바닥에 암컷이 알을 낳으면 수컷이 3일 후 수정에 성공한 알들을 골라낸 다음 모조리 삼켜 자신의 울음 주머니에 담아두는데 새끼들은 알에서부터 올챙이 시절을 넘어 앞다리와 뒷다리가 나올 때까지 아비의 울음 주머니 안에서 만들어지는 일종의 난황 물질을 먹으며 외부의 위협에서 격리된 채 아주 안전하게 자라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 거의 6주라는 시간이 걸리는데 새끼들이 자라는 동안 아비의 장기는 찌부러지고 아무것도 먹지 못한 상태가 되지만 아비는 인내하고 또 인내하죠. 이후 새끼들이 완전히 성체의 모습이 되는 순간 컷 다인코 개구리는 한 마리 한 마리씩 아주 정성스럽게 위에서 아래가 아닌 아래에서 위로 역출산을 시도합니다. 언뜻 보면 그저 징그러울 수 있지만 자손을 보존하기 위해 자신의 일부를 포기하고 오랜 시간을 참아내는 수컷 다인코 개구리의 모습을 보고 있자니 모성애 만큼이나 부성애 역시 참으로 위대하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수풀이 우거진 인도네시아의 한 숲에 뱀 한 마리가 은밀하게 나무 위를 기어오르고 있습니다. 천부적인 사냥꾼인 녀석은 먹이를 사냥하기 위해 아주 우아한 몸놀림을 선보이며 더욱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데 여린 나뭇가지 위를 기어다니는 것이 상당히 위태로워 보이지만 배 밑에 탄탄하게 자리 잡은 근육과 비늘을 사용해 절대 떨어지지 않게 나뭇가지들을 붙잡고 올라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녀석이기에 오히려 지면에서보다 훨씬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죠. 그런데 녀석이 도달한 높은 나무의 끝자락엔 먹이는 온데간데 보이질 않습니다. 사실 이 비늘 달린 포식자가 노리는 사냥감은 바로 저 멀리 또 다른 나무에 매달린 작은 도마뱀이죠. 어째서 저 먼 곳에 있는 사냥감을 노리기에 녀석이 이곳까지 올라왔냐고요? 다양한 능력을 가진 파충류의 천국인 인도네시아에서 살아가는 뱀답게 이 녀석은 아주 독특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단번에 사냥감에게 날아갈 수 있는 능력이죠. 뭐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약간의 운이 필요한 자유낙하에 더 가깝지만 말입니다. 녀석의 정확한 명칭은 파라다이스 나무뱀으로 마치 하늘을 가르는 듯한 녀석의 비행 능력은 과학과 자연의 신비함이 섞인 일종의 콤비네이션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 녀석은 순간적인 추진력으로 나무에서 낙하하는 동시에 몸을 납작하게 줄여 마치 낙하산을 타고 떨어지듯 주변의 공기 저항을 일으켜 오랜 시간 동안 공중에 떠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몸을 25도 각도로 유지한 채 알파벳 S자 형태로 구부리며 세차게 흔들어대는데 이러한 움직임은 공중에서 뱀이 추진력을 얻어 더 오랜 시간 활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죠. 그렇게 파라다이스 나무뱀은 단 한 번의 도약으로 초속 10m의 빠른 속도로 약 100m까지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도의 활강 능력을 통해 위험을 피하고 나무 사이에 숨은 작은 사냥감들을 급습할 수 있죠. Oh my god, they're flying! 이렇게만 보면 SSR급 치트 능력을 가진 뱀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녀석이 살아가는 곳에선 그다지 특별한 능력은 아닙니다. 이 작은 도마뱀만 하더라도 오늘 단지하러 왔다. 좋다. 똑같이 활강을 통해 하늘을 날아다니며 적을 피할 수 있고 저기 또 다른 나무에 붙어있는 도마뱀 부치도 개코 병신을 만들어주겠다. 자네는 어째서 나를 못 잡아먹어서 안다인가? 역시 하늘을 날 수 있으며 심지어 양서류인 개구리마저 너도 죽어 임마. Alright.
하늘을 날 수 있는 그야말로 개나 소나 아니 개구리나 도마뱀이나 죄다 날아다니는 동네니까 말이죠. 이처럼 파라다이스 나무뱀은 뱀 중에서도 유일하게 나는 능력을 가졌지만 하필이면 비슷한 활강 능력을 가진 수많은 파충류들이 존재하는 인도네시아의 숲에서 살아가기에 그저 익룡이 없는 시대에 태어났을 뿐인 범부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곳은 남아프리카 서해안에 위치한 나미브 사막입니다. 약 8천만 년 동안 모래와 바람이 만나 빚어낸 이 거대한 사막은 태양빛에 반사되어 시시각각 달라지는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하지만 혹독한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동식물만이 살아남는 죽음의 땅이기도 하죠.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작은 도마뱀 역시 그런 환경에 적응한 사막의 주민 중 하나입니다. 사마귀를 내달리는 이 녀석의 이름은 삽주둥이 도마뱀으로 재빠른 속도를 이용해 주변의 작은 곤충들을 잡아먹으며 살아가는 녀석이죠. 또한 나미브 사막에서 가장 춤을 잘 추는 도마뱀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녀석은 다리를 교대로 들어올리며 특유의 움직임을 선보이는데 물론 이 행동은 녀석이 기뻐서 춤을 추는 게 아니라 한낮에 무려 70도까지 올라가는 모래 표면 위에서 가만히 발을 놔뒀다간 그대로 화상을 입기에 필사적으로 몸을 비트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죠. 아무튼 그렇게 삽주둥이 도마뱀이 뜨거운 모래와 한바탕 씨름하고 있는 사이 이 광경을 유심히 바라보고 있는 포식자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의 진짜 주인공 페렝게이 살무사죠. 다른 평범한 뱀들과 달리 위로 몰린 눈을 가져 왠지 모르게 내적 친밀감이 드는 외모를 가진 페렝게이야. 아니 페렝게이 살무사는 사막에 사는 뱀 특유의 움직임으로 먹잇감에게 빠르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언뜻 봤을 땐 정면이 아닌 옆으로 미끄러지듯이 이동하는 모습이 마치 술 취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녀석은 이 이동 방식을 통해 푹푹 빠지는 모래 위를 무려 시속 28km의 빠른 속도로 움직일 수 있으며 뜨거운 지표면에 몸이 닿는 면을 최소화해 열기로부터 몸을 보호할 수 있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삽주둥이 도마뱀은 페렝게이 살무사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달릴 수 있기에 녀석을 추적해서 사냥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페렝게이 살무사의 진짜 무기는 따로 있죠. 바로 매복 전술입니다. 페렝게이 살무사는 사냥감과의 적당한 거리를 파악한 후 모래 속으로 몸을 숨기는데 이 과정에서 위로 몰린 두 눈이 탁 트인 시야를 제공해 주변의 동태를 완벽히 파악할 수 있죠. 이후 갑자기 사라진 포식자를 경계하지 않고 방심한 채로 돌아다니던 삽주둥이 도마뱀이 근처에 다가온 순간 번개같이 급습해 독을 주입하고 단숨에 삼켜버립니다. 그렇게 한 끼 식사가 된 삽주둥이 도마뱀의 혈액은 물 한 방울 제대로 찾을 수 없는 사막에서 페렝게이 살무사가 버틸 수 있게 해주는 소중한 수분으로 재탄생되죠. 약자는 결코 살아남을 수 없는 이곳은 녀석의 사막이자 녀석의 나미브, 녀석의 듀운입니다. 카메룬과 콩고 그리고 적도 기니가 위치한 중부 아프리카의 한 개울 속에 개구리 한 마리가 주변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이 녀석은 수컷 털개구리로 그 이름처럼 온몸에 숭숭 자라는 털이 매우 인상적인 녀석이죠. 이처럼 털과 개구리라는 구독자가 떨어지기 딱 좋은 조합의 비주얼을 가진 이 털개구리의 털은 사실 진짜 털이 아닙니다.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주 미세한 혈관과 신경이 이어진 일종의 피부 조직들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하하, 잠깐. 알고 싶지 않은 사실을 이야기해서 화가 나시는 건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은 뭘까요? 바로 공유를 눌러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이 영상을 보도록 하는 게 그나마 최선이 아닐까. 털개구리가 가진 놀라운 비밀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녀석은 개구리 중에서 아주 특이하게도 발톱을 꺼낼 수 있죠. 케라틴으로 이루어진 포유류의 발톱과 달리 녀석의 발톱은 뼈끝이 피부 밖으로 노출된 형태로 평소엔 안전장치 역할을 하는 다른 뼈와 함께 고정되어 있다가 털개구리가 위기를 느낀 순간 그 끝이 부러지면서 분리되어 피부를 꿰뚫고 나오는 방식이죠. 듣기만 해도 상당히 고통스러워 보이는 작동 방식에 비해 그다지 위협적으로 보이지 않는 발톱이지만 끝이 상당히 날카롭고 예리해 비슷한 체급의 포식자들은 물론 인간과 같은 큰 포식자들조차 멋대로 털개구리를 건드렸다간 피를 보기 십상입니다. 자신의 갈비뼈 끝을 몸 밖으로 노출시켜 무기화하는 이베리아 영혼과 더불어 양서류계에서도 상당히 독특한 방어 체계를 가진 털개구리의 이 뼈발톱은 놀랍게도 다시 집어넣을 수 있으며 양서류 특유의 재생력을 통해 뚫렸던 피부 역시 곧바로 자연 치유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수북한 털과 발끝에서 튀어나오는 뼈발톱, 그리고 뛰어난 재생력을 가진 털개구리는 저 유명한 엑스맨에 등장하는 주인공 울버린을 닮았다고 해서 일명 울버린 개구리라고도 불리는데, 뭐 개구리치고 너무 거창한 별명이 아닌가 싶지만 번식기가 찾아오면 약 한 달간 먹이 활동도 포기한 채 암컷이 낳은 알이 부화할 때까지 지키는 수컷 털개구리는 몸에서 자라난 이 피부털을 마치 아가미처럼 사용해 보다 더 오래 물 밖을 벗어나지 않고 알 곁에 머무르며 알을 노리고 주변을 어슬렁거리는 포식자들에게 맞서 언제든 발톱을 꺼내는 뛰어난 부성애를 가졌기에 그야말로 돌연변이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 소자 울버린, 아니 로건과 그야말로 똑 닮은 개구리가 아닐까 싶네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떤 생명체가 살아남을지는 자연이 선택하고 이를 거치며 생명체는 천천히 진화한다. 이것은 영국의 생물학자 찰스 다윈이 주장한 자연 선택설의 일부입니다. 자연에 적응할 수 있는 유전자를 가진 생명체가 변화에 적응해 살아남으며 이런 과정을 반복해 진화한다는 자연 선택설은 그 내용 자체는 아주 간단하고 명료해 보이지만 대부분의 경우 변화가 거의 수만 년에 걸쳐 바뀌기에 이를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관찰하기란 참으로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2017년 생물학계에 이런 자연 선택설을 직접 확인해 볼 수 있는 아주 흔치 않은 기회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당시 세인트 루이스 워싱턴 대학교의 박사 후 연구원이었던 콜린 도너휴는 카리브해에 위치한 터크스 케이커스 제도에서 토착종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죠. 그가 조사하던 대상은 이구아나의 먼 친척벌인 아놀 도마뱀으로 도너휴는 몇 년 동안 이 일대를 뒤지며 녀석들을 보이는 족족 수집해 크기를 측정하고 개체수를 파악하면서 관련된 연구 데이터를 착실히 모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 9월 카테고리 5등급의 허리케인 어마와 마리아가 연속으로 카리브해를 덮치는 일이 발생했죠. 시속 200km 이상의 엄청난 강풍을 동반한 두 허리케인은 자신들이 지나간 모든 곳을 쑥대밭으로 만들었고, 허리케인의 진행 방향에 있던 터크스 케이커스 제도에 서식하는 아놀 도마뱀의 개체수 역시 큰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런 순간적인 자연의 변화로 인해 그동안 기록했던 모든 데이터를 허망하게 잃고만 도너휴는 이대로 관련 연구를 포기해야 하나 싶었지만 그 난리통 속에서도 운 좋게 살아남은 도마뱀들을 바라보던 그는 곧 자신이 그 어떠한 생물학자들도 쉽게 접할 수 없었던 희귀한 조건을 가진 생태 환경에 서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죠. 이후 도너휴는 연구의 목적을 바꿔 재해로 인한 생명체의 자연 선택설을 확인하기로 마음먹고 허리케인이 한바탕 휩쓸고 지나간 지 6주 후 제도에 남아있는 도마뱀들을 수집해 다시 그 수치를 측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허리케인 속에서 생존한 도마뱀들은 모두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었는데 평균적인 개체들보다 긴 앞다리와 짧은 뒷다리를 가졌으며 발가락에 있는 패드가 상당히 크다는 것이었죠. 이것은 허리케인의 강풍을 견디는데 적합한 신체를 가진 도마뱀만이 살아남은 것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의미 있는 결과값을 얻어낸 도너휴에겐 이제 이것이 실제로 가능한 것인지 철저히 과학적인 방식으로 증명하는 것만이 남았죠. 바로 초강력 낙엽 청소기를 사용해서 말입니다. You what? 도너휴는 적당한 크기의 나무 막대기 위에 도마뱀을 올려놓고 낙엽 청소기를 틀어 가상의 허리케인을 재현해 이런 신체 조건을 가진 도마뱀들이 실제로 강풍에서 잘 버틸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실험을 개시했죠. 그 결과 강하고 긴 앞다리와 짧은 뒷다리 그리고 큰 발가락 패드를 가진 녀석들이 강풍에 보다 더 잘 버틸 수 있다는 것을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뭐 어찌 보자면 허리케인에 대한 PTSD를 겪는 도마뱀들을 다시 강풍으로 날려버리는 실험이었기에 약간의 윤리적인 문제가 있지 않나 싶지만 스펀지와 안전망과 같은 장비를 동원해 최대한 안전하게 진행되었고 이 과정에서 단 한 마리의 도마뱀도 부상을 입지 않았으며 실험이 끝난 즉시 원래 있던 서식지로 돌려보내줬다고 전해지죠. 이후 1년여에 걸친 추적 연구 끝에 제도에서 태어난 다음 세대의 도마뱀들 역시 허리케인이 출몰하기 전에 비해 훨씬 긴 앞다리와 큰 발가락 패드를 가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다시 말하자면 수만 년의 시간이 아닌 단 한 번의 폭발적인 자연재해가 제도에서 적응하며 살고 있는 모든 아놀 도마뱀의 형질을 뒤바꾼 셈이었습니다. 이 놀라운 연구 결과는 세계적인 과학저널 네이처에 게재되며 다윈이 주장한 자연 선택설을 아주 단순하고 간결하게 보여주는 연구로 생물학계에 다시 한번 큰 충격을 가져다 주었다고 전해지죠. 여러분은 이 허리케인 도마뱀의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몰라도 상관없는 지식 몰상식, 다음 시간에 좀 더 재미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